여러분, 요즘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지요. 이제 3차 회의를 했나요? 전체 회의를. 그런데 어제는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업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하자. 지역별도 안 되면 그럼 업종별로라도 차등화하자. 일이 힘든 곳에는 최저임금 좀 많이 주고 일이 덜 힘든 곳에는 최저임금 좀 적게 주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많은 언론에도 이야기를 하고, 예, 나름대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절박함에 몸부림치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냥 보기 좋게 끝나버렸어요. 보기 좋게.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인가요? 예, 9명씩이니까, 예, 39, 27, 27명이네요. 이게 이제 사용자 측 9명이고요. 근로자 측 9명이고, 그 다음에 중립이라고 하는 공익위원, 뭐 중립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 올렸죠. 그래서 표결을 했더니 11표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11표. 그러니까 공익위원 중에 한 표가 이리 온 거라는 거죠. 반대가 14표예요. 공익위원 표 중에서 대부분이 그리 갔다는 거죠. 아니죠. 찬성에 3표가 왔네. 3표가. 그리고 기권이 2표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불결됐습니다. 결국은 공익위원들, 예, 뭐 정부의 뜻대로 간 거죠. 정부의 뜻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차등 적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있었으면 지난번에 벌써 했을 거예요. 작년에 했을 거고요. 뭐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에게 그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익위원들의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공익위원들의 뜻대로. 이 기권을 표한 사람들은 저는 뭔가 싶어요. 기권을 표한 사람들. 예. 공익위원이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면 떳떳하게 행사를 해야지. 기권은 뭐예요? 기권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답답한 사람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지금 보세요. 결국은 정부의 뜻대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정부의 뜻대로. 그죠? 그럼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은 어저께 안조차도 상의가 안 됐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안조차도 상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노조와는 그렇죠. 민주노총이 위원이 4명이고 한국노총이 5명인데 아마 여기가 협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협상안이 어저께 타결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은 지금 25.4%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결국은 한국노총도 타협을 됐다 그러면 아무리 타협을 하더라도 절반 수준이면 절반 수준이겠죠. 그죠? 여기서 한국노총이 뭐 단자릿수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만큼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예,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낸 자료인데요. 보시면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7,530원이 올라가니까 8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8,678원이 되니까 96,000개가 줄어들고요. 내년에 10,000원이 된다면 14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의 역설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예,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더라. 이게 최저임금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정부가, 예, 긴급 고용안전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 했던 것도 뭐예요? 그 돈을 자영업자들에게 쓰게끔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최저임금을 2자릿수 올린다면 자영업자들 어떻게 돼요? 다 파산이 파산. 예. 이게요, 최저임금을 이렇게 계속 올리잖아요. 올리면 올리는 만큼 소비는 그만큼 감소하고 생산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니까 경기가 꼬꾸라지는 그런 사태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저임금을 2자리 올리겠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2018년 기준에 보면 전체 자영업자가 우리가 얼마였나 하면요. 563만 명이었습니다. 25.1%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58만 6,209곳이에요. 그런데요. 이 숫자도 솔직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자영업자들 창업하려고 그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받거든요. 적게는 3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폐업신고를 하자마자 그거 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걸어놔요?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폐업신고 안 하고 놔두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많이 망했잖아요. 올 1월에서 4월까지 실직자 수가 207만 6천 명입니다. 실직자 수가 207만 6천 명. 이게 2000년 이후에 최고치라고요. 2000년 이후에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5만 5천 명. 5인에서 9인까지가 45만 명. 그러다가 자영업자 자체가 그만둔 데가 14만 6천 명. 이게요 여러분.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그만둔 게 14만 6천 명 중에 11만 4천 명이에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한치의 양보가 없지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수준에 가보면 국밥집을 하는 운영에 가보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저임금 10% 정도 내려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요. 굉장히 어렵고 또 경기가 그만큼 뒷받침돼 주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줄폐업에 이어서 집단폐업까지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요. 분위기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해요. 노동계 편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노동계 편으로 간다. 업종별 차등화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으니까 이제는 업종별 차등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도 저는 인상으로 가리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요. 인상으로. 분위기가 인상으로 갈 분위기예요. 몇 퍼센트인지는 뭐 단자리가 되겠죠. 2자리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노동계가 어느 정도 양심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양심을 조금이라도 믿기 때문에 2자리는 가지 않겠지만 단자리는 분명히 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동결 쉽지 않아요. 외국의 선진국들도 요즘 동결 한다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중에 1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선진국 중에 1위만 뭐 하냐고요. 마이너스인데. 그거는요. 착시예요. 착시. 선진국 중에 1위다. 그런데 마이너스 2.1%예요. 마이너스 2.1%면 IMF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가 마이너스 5.5%였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던 1980년 석유파동 때가 마이너스 1.7%예요. 올해 마이너스 2.1%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석유파동만큼 석유파동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오일 쇼크 때보다가.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선진국들은요. 자기 시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시장들 웬만하면요. 대한민국 우리 시장 가지고 있나요? 우리 시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반의 시장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자동차만 보더라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35% 수준입니다. 나머지 65%는 해외 시장에서 팔아요. 우리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진 거예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세계 시장이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세계 시장이 같이 커져야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많이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은 다 꼬꾸라지는데 거기서 우리는 선진국 중에 1등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오일 쇼크 때보다 더 어렵다. 게다가 선진국 시장이 어려우면 우리는 수출선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오히려 봐야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하다 이렇게까지 해서 과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우리 경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착시로 가려져 있는 것은요. 재난지원금을 뿌린 것도 있지만 대출금 상환을 연장해 줬어. 6개월 연장해 줬으니까 이제 11월부터 본격 오기 시작하고요. 또 뭐 1년 연장된 데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자 또 상환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올 11월부터 또 오기 시작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충격이 다가와서 예, 이게 뭐 나는 못 내겠다고 디폴트 선언하게 되면 이제 실물 경제가 본격적으로 금융으로 전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당장 예, 우리 증권시장만 하더라도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뭔가 보이잖아요. 지금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온다는 사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경제 상태가 증권시장은요. 기본적으로 6개월 선행합니다. 예. 6개월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이미 안 된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2100선에서 안 올라가잖아요.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딱 간단합니다. 실물 경제 충격이 얼마나 올 거냐. 코로나19의 어떤 그 재확산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두 가지가 다예요. 사실은요. 미중 무역 전쟁 아직까지 이게 여기에 반영 안 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하고 실물 경제 충격이 얼마나 가냐 이거하고 이 두 개가 아직 가늠하지 못하니까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실물 경제의 충격을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게 증권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모양새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실물 경제의 충격적으로 가는 모양새는.